포기 약사입니다. 우리 최미연 변호사님이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원격 의료 얘기해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문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봐서 답변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도 댓글에 문의해 주시면은 우리 최미연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요 책 우리 최미연 변호사님이 이제 공저자로 참여하신 디지털 누질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이게 좀 제목도 길고 좀 딱딱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색감이 좀 블랙이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읽어보시면 좀 쉽게 저희가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좀 심플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원격 의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배달약 앱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약은 배달이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 약사법상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격 의료 개념으로 전화로 처방받고 상담받고 이런 것들이 허용된 부분은 지난번 주제에서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처방을 받게 되면 그럼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어떻게 이제 약을 받을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배달약국 앱이 사실상 나온 거예요. 그런데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렇죠. 이게 뭐 약사법 위반이다 뭐 이런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고. 약사님들이 보는 신문들에 대해서 뭐 매일 나오다시피 그렇죠. 약사회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8, 9월에 좀 그 이슈가 되게 많이 일어났던 걸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유권에서 해석을 내려줬어요. 내리면서 이제 배달약국 앱이라는 게 사실 약국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그렇죠. 배달약국은 이제 앱인데 또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중단을 하게 됐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복지부 해석을 보면은 일단은 약국이 아닌데 약국 명칭을 썼다든지 아니면 이거 배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부분, 처방전을 이제 받아서 약을 배송해주는 이 부분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약사법 규정을 보면은 약은 약국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약국 외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거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홍대에서 술집이니까 바를 이제 하는데 약국 십자가 뼈 있죠. 그거를 해서 비슷한 명칭을 써서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논란이 됐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약국은 약국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약사법상 규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약을 환자에게 판매한다든지 뭐 배달해준다든지 이게 다 사실 약사법 위반 행위죠. 전화나 온라인으로 환자한테 판매하거나 배송하는 거는 현재는 완벽히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게 확실한 게 위법인데 왜 이런 앱이 나와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앱이 출시된 흐름을 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법률 자문도 받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한창 뭐 대구 지역인가 거기서 많이 퍼졌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걸 많이 서비스를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이라도 어떤 내가 약국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공간에서 이렇게 있기보다는 뭔가 비대면으로 배달을 받는 것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해줬고 전화로 이제 상담 처방이 가능했는데, 그러면 이제 의약품 수령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서 정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약사와 환자가 협의만 하면 그럼 어떤 형태로든 이게 수령이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앱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전화 처방을 받은 경우에 그럼 수령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서 이 원격 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이슈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으로는 뭔가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되고 또 약국의 비대면 조제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건 뭔가 현실적으로 모순이 크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많은 또 약국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대형화, 플랫폼화돼서 특정 약국이 이 배달을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달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지금 배달 회사들이
거의 독과점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쏠림 현상, 네. 어떤 특정한 약국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는 의약품의 불법 사용 문제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약국 내에서만 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게 오남용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달이 보편화될 경우에는 쏠림뿐만 아니라 쏠림 현상,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의약품의 오남용, 불법 사용 이런 문제들이 증가할 수가 있죠. 결국은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약국은 소외되는 새로운 또 경쟁이라든가 의료 질서를 또 물러날 수 있는 이런 면들이 우리 약사회나 이런 데서 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효과도 또 중요하지만 부작용이나 예기치 않은 사례들 또 오남용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병원에서 그러면 뭐 환자들이 이 처방전을 제대로 보내는 거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할 게 사실 없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바로 약국으로 보내면 뭐 확인이 가능하지 않냐, 그렇죠. 문제가 없지 않냐, 뭐 그러거나 아니면 DUR을 활용하면은 중복해서 뭐 하나의 처방전을 가지고 이 병원 가서 약을 그렇죠. 먹고 저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방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어요. 그럼 DUR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DU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보통 예를 들어서 위조 처방전 같은 걸 나중에 사후에 적발을 했는데 쓰이고요. 네. 실제로 그걸 통해서 DUR을 통해서 적발을 했고, 그 다음에 금기된 약물이 처방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동일 처방을 받았는지 그 사례를 좀 사후에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후가 아니라 그 그렇죠. 처방전을 보낼 때 그 과정에서 이게 진짜 처방전이 맞는지 혹은 중복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걸러주는 시스템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뭐 또 다른 의견으로는 병원에서 바로 약국으로 처방전 보내주면 되지 않아? 그러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환자가 또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병원과 또 그렇죠. 그 소위 말해서 문전약국이 그렇죠. 결탁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뭐 담합 현상이 네네. 이제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정 약국에만 처방전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는 거라서 병원이 바로 약국을 지정해서 보내주는 형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가 약국을 선택해 주면 그러면 병원이 보내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요즘 큰 병원 가보면은 그 처방전을 보내는 그 키오스크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아, 네. 이제 환자들은 처방전 가지고 가는 건 맞지만 네. 미리 그 정보를 그렇죠. 키오스크 보내는 통해서 거죠. 그렇죠. 시간 단축할 수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키오스크에서 본인이 그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요. 딱 그 지도를 네네. 보면은 네네. 뭐 10개, 근처에, 20개 약국들이 그렇죠. 쭉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본인이 이제 선택을 그렇죠. 하면 그 정보가 전송되는 네네. 그런 서비스를 병원에 해주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렇게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서 처방전을 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이 맞는지도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중복돼서 사용되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 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약품 배달 앱 논란에 대해서 네. 변호사님 의견을 제가 궁금하고요. 네. 특별히 이 책에서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 산법과 이런 배달약품 앱 이슈랑 굉장히 연관성이 좀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데, 지금 이 앱 이슈도 사실 무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앱이 약국으로부터 뭐 가입비, 그다음에 결제 비용, 내지는 배송 수수료 이런 부분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앱 운영 목적이 그런 수수료에 있지 않다. 수익 창출의 수단이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이제 기사를 봤어요. 결국 처방 데이터들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앱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앱을 만드는 그 입장에서는 네. 심부름, 네네. 배송 그쵸. 이런 거를 이제 결국에는 그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좀 네. 모아서 네. 제2의 그렇죠. 데이터를 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일종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앱도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생기는 그런 정보들을 네. 누구의 정보인지 모르게 가명 처리를 하면 상업적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제약회사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마켓 분석, 또 병원별로 특정 그 카테고리의 제품의 세일즈 분석. 사실 이거는 환자 데이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혈압약 얼마큼 나온다. 통계적인 거죠. 이 정도만 나오는 거는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앱을 실제 이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가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 3법에 대한 충분한 그 얘기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빅데이터 사업이 사실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부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의료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큰 병원에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를 해서 이제 연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제품 개발 목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앱은 그냥 수익성 있지만 데이터 3법의 실질적 입장에서는 해결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결국은 진료정,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화해서 앞으로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단순히 개인정보법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의료법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생명밀법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건 굉장히 좀 광범위해질 수 있어요. 겉으로 표방하는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환자들의 비대면 이런 활동들을 이제 도우려고 했던 그런 그렇죠. 목적이지만 사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었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기학사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